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인간 세상의 인생은 뭔지 이게 다 얽혀가지고 결국은 송이옥의 소개로 김계남이를 그 봉상면 구밀에서 만나가지고 전봉준 장군이 13세까지 살다가 정읍으로 이사를 가는데 또다시 거기서 만나요. 맨날 봉상면 구밀에서. 왜냐면 거기 송이옥이 주거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들은 언제나 의기투합하여 거사를 통우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목숨을 함께 하기로 한 의로운 젊은 투사들이었어요. 김계남이라고 이제 송이옥은 이제 거기서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송이옥도 고척 장신의 아주 그냥 그 호걸에다가 그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턴가 이들은 서로 반목하다가 공주 전투를 망치고 급격히 혁명의 대사가 키워졌으니 아마도 이들의 갈등은 결국 동학농민혁명을 실패로 이끈 조짐이었다라고 말하는 데가 슬프도다. 그렇죠. 동학농민혁명을 실패로 이끄는 조짐이 착착 보여요. 선화중이도 그렇고 조짐이 이미 보인다 이런 말이야. 그 후 김계남에게는 역적이라는 이름이 씌워져서 그 자손들도 역적으로 몰려 압제를 받았으나 전봉준의 공적은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좋은 평판을 들었죠. 역시 전봉준이잖아요. 전봉준. 이와는 달리 일부는 김계남에게서 김계남과 전봉준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선화준이도 그렇고 선화준이도 그냥 그 허풍 기세를 드러내갖고 왜 그거 누구만 개탁하라 그랬죠? 이서구 개탁! 이서구만 개탁하라고. 근데 왜 그걸 열어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거는 하늘이 버리면은 별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경화선사가 하늘을 원망해요. 마지막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호소해. 경화선사 호소하고 갔어요. 마지막 시에서. 열렬한 혁명가적 칭송이 이두고 김계남이도 기계가 장군다운 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렬한 혁명가적 칭송이 다르긴 했지만 뭐가 성질이 더러워 훗날 너무나 많은 사소한 적들을 만든 탓으로 포악한 인물이더라 이런 얘기요. 전봉준은 안 포악해. 경화선사가 계시잖아요. 경화선사가 어린 시절부터 돌보고 이렇게 같이 저기를 해서 아주 포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도 엄청 잘 믿어요. 전봉준 장군 손에는 항상 뭐가 있었더라. 염주가 있었더라.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나무아미탈까지 서장옥에는 나무아미탈을 외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혁명도 다 이 불교적 그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봉준과 김계남은 세상을 한번 엎어서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화 같은 의지로 투사했다가 본질을 면하고 서로 알력을 일으켜 역사에 커다란 괴리를 난 것으로 서로 알력은 무슨 전봉준은 서로 알력한 것도 없어. 그냥 오해지 오해. 오해가 오해를 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대원군이 왜 차별하냐고. 대원군이 이 김계남이도 같이 불렀어야지. 이들은 끝까지 생과사를 함께 했어야지만 하늘의 뜻 나오잖아요. 하늘의 뜻을 어긴 것들을 치고 잘된 놈과 나는 끝까지 하늘의 뜻을 지키고 갈 거야. 아주 징그라. 나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하늘의 뜻을 어긴 이들을 어쩐 일인지 하늘은 이들을 외면하더라 이런 말이야. 하늘이 버렸어. 하늘이 버리니까 어떻게 경천이 같은 놈을 만나러 순창 피놀이로 저벅저벅 들어가느냐고. 아이고 속사져. 이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분열을 빚어내요. 그렇죠.
전봉주는 좀 온화해요. 온화하고 저기도 많고 예심도 많고. 그런데 김계남은 굉장히 성질이 급했다 그러죠. 과격했고. 전봉준의 최고는 독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작고 당찼고, 전봉준은 타고난 그 기상이 장군의 기상으로 담대하죠.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호선사한테 가끔씩 돼지게 혼나요. 아니, 무섭다고 못 일을 한다고 뭐 이제 새날이 밝았다. 당상의 기운이 있고 그동안에 꿈꿨던 것인데 뭐가 두렵느냐. 앞으로 오지 전진할 뿐이다. 아유, 경호선사가 더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자, 몸으로 다주 목사를 혼자 몸으로인데 혼자 빼먹었네. 혼자 몸으로 다주 가나에 들어가 단판을 벌이는데, 비범하니까, 아니 대범하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자. 나주 목사 만나러 가지. 말 안 들으니까. 만나러 가나에 들어가 단판을 벌이는 등 그러면서도 한 점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전봉준은 듣기에 남을 설득하는 게 1등이었냐. 그리고 거짓말량 시침이 떼는 것도 1등이더만. 아주 그냥 그 어디요, 그냥 그 공초에서는 대원군을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송이옥은 아느냐. 아니, 송이옥 그자도 대원군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송이옥 그자도 대원군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근데 정말 대단하니까. 뚝심이 얼마나 세면 그 거짓말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잖아요. 난 송이옥 몰라. 대원군도 몰라. 송이옥은 대원군 아니야? 아, 그자도 모를 거야. 오 마이 갓대야. 그러니까 그 타고난 영웅의 기질이 있는 거죠. 전봉준은 듣기에 남을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개의 기질이 있었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무척 아껴. 이건 누구 때문에? 경화선사 때문에. 그리고 불교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가 1번이라는 그 저기가 교시가 어딨어요. 응? 살생하지 말래잖아. 그 다음에 그것은 전봉준이 일찍이 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 성향이 불교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그는 전쟁이 아니고 는 도통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여산 부사를 지냈던 김원식을 강군으로 보낸 적자라고 하여 진중에서 처단한 일이 있은 정도로 아주 간대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큰 저기를 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 외에는. 전봉준은 또한 지모가 뛰어나고 때로는 타협을 곧잘하기도 하여 주의를 잘 이끌기도 하였어요. 이 지모가 뛰어난 거는 또 경호선사가 취해서 지략가가 또 해주니까. 그리고 또 경호선사한테 뭐든지 물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는 말라라고 경호선사가 또 일침을 놓잖아요. 반면 김계남은 기골이 크고 갈갈한, 그러니까 전봉준은 녹두장군이라 작고 김계남은 컸답니다. 브라미 때. 갈갈한 성미를 지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미로 적과 동지를 엄격하게 구분해. 그러지 말고. 적에게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고 동지는 무리할 정도로 감싸는 성미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편을 계속 챙긴다 이런 얘기인데, 경호선사는 적에게도 관대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그러기에 그에게 걸린 수령이나 양반이나 토호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더라. 누구한테? 김계남한테. 그래서 주변에 원한을 많이 사기도 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나이 둔개를 과시하여, 둔개가 뭐요? 둔개라고 해야 되나? 그는 남원을 차지하고 있을 적에, 뭔 소리냐 둔개. 사나이 답답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뭐 또 봐야지 뭐. 바깥에는 비가 오는겨 안 오는겨? 오로다나. 이걸 왜 썼을까? 둔개가 뭘까? 그럼 둔개를 한번 찾아볼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쓴다. 을 과시하여 그가 담원을 차지하고 있을 적에 그의 부하들은 여염쯤 여자들을 데려다가 창가들기도 바빴지만 이를 도통 막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나쁜 거지. 네, 오히려 방조한 것으로. 그러니까 김계남이라는 분이 아마 성품이 호탕하고 뭐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봉준 같으면 이런 잘못된 거를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그는 현실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부장에서나 9월 본기에서는 먼저 행동을 벌이지 않았다. 늘 전봉준이 일을 벌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현실 대응에 있어서는 전봉준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그러니까 현실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수도 자주 저질렀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일렬했던 것으로 부하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객기를 부릴 때는 잘하고 또 현실 대처 능력도 빠르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과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부하들한테는 뭐가 있었더라. 호불호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의미와 성격과 그리고 현실 대응 능력에서 달랐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어. 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제폭금인 포구감민이는 같았겠죠. 묵은 세상을 엎어내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오네. 포구감민과 제세고민 그리고 외국 세력을 몰아내고 외국 세력을 몰아내죠. 척양 척외 외놈 자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러한 큰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도 서로 작은 시비시비나 재력 다툼으로 종종 갈등을 빚었고 현실된 방법을 놓고 분열을 보였던 것으로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의견이 부딪히는 면이 많았다르죠. 그래도 전봉준은 끝까지 이 김계남과 화합하려고 저기를 쫓기면서 태인으로 가서 그 김계남과 만나서 다시 거세를 일으키자라고 하려고 내려가는 중에 피놀이에 들렸다가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끝까지 김계남과 같이 뜻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선의 기로에서는 서로조차도 전선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기 남접 북접이 합치자고 했는데 저기 그 김계라면은 절대 안 오죠. 그래서조차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학농민혁명 3차 봉기 때에 그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3차 봉기가 뭐랬죠? 우금치로 진격하는 거잖아요. 만들어 판세를 갈아엎어버렸어요. 김계남의 비협조로 전봉준은 공주 우금치에서 대패했어요. 같이 갔어야 돼. 근데 안 왔어 김계남이. 김계남은 전봉준의 협조를 부르치고 어디로 가? 청주로 내려가잖아요. 각기 행동으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퇴각하다가 김계남이 먼저 비참한 치유를 받죠. 물론 전봉준도 비참한 치유를 받죠. 이게 다 망하려는 조짐이 망쪼가리가 손아정부터 시작돼가지고 김계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창 피놀이로 끝을 맺게 되는 거야. 동학농민은. 조차 이들의 운명은 각기 달리했더라. 참으로 애석하고도 또 애석한 일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가버리는 동학농민 혁명은 실패에 우겨지면 아마도 이곳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더라. 이런 얘기였으니까 3차 봉기 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김계남이가 협조하지 않아요. 뜻밖의 손병희는 끝까지 전봉준과 뭐를 맺어요. 의형제를 맺잖아요. 목숨을 거는 의형제를 맺어서 북접이 합쳐가지고 남접과 북접이 얼마가 왔어요? 10만, 20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김계남이는 안 와. 이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면서 서로의 신뢰감을 잃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하늘이 통탄할 일이 아니었겠는가. 끝날 것이지 뭘. 자, 제 방시 가장 북접의 비협조로 공주성 진입이 지연되어 있더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목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북접이 협조를 해줘서 공주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뭐 이것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슬픈 이야기죠. 최시영이가 틀어요. 그거를 이제 손병희가 끝끝내 설득을 해서 늦게 이제 북접이 하는 바람에 만약에 빨리 됐으면 그 공주성을 빨리 들어가서 우금치를 넘었을 거예요. 근데 늦게 되는 바람에 그 일본 놈들이 먼저 와 있어요. 관준봉우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며칠 사이로 2, 3일 사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늘이 버리면
이 싸우는 직고사계는 안 된대잖아요. 김계남이하고 서로 의가 안 맞아서 또 북접하고 서로 의가 안 맞는 사이에 이게 며칠 며칠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그 실패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허기야 뭐 안 될 조짐은 사실은 그 여기서만 일어난 거 아니야. 그 어디야 무안의 공산에서부터 그 거사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전봉준이 말을 안 들어서 고창에 말목장터에서부터 일으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때문에. 그렇지만 경호선사가 다 이 모든 걸 알고 그 무안의 공산에서 거사하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어쨌든 망할 조짐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공주성 진입지어는 6월 말에 일본이 이 기회에 조선에서 청해 세력을 완전히 모아내려고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됐어야 돼요. 그래서 오금치를 11월에 넘을 게 아니라 속상하죠. 6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거를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먼저 오금치를 넘었으면 일본한테 안 뺏겨요. 왜? 청하고 합쳐지니까. 청일 세력은 일본도 청나라도 아닌 조선 땅에서 벌어졌으니 9월 16일 9월 16일이니까 서둘렀어야 돼. 어떻게 보면 또 최시영이도 또 반대하지 말고 일찍 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9월 16일 음력 8월 17일 평양 전투에서 일본은 승리를 거두었어. 평양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 그 덕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덕분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좀 우리가 서둘렀어야 돼요. 외세가 판을 치는데도 무기력한 정부를 본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부는 이제서야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마침내 2차 기병을 결정했죠. 농민군은 공주를 손에 넣고 곧장 서울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금치를 그렇게 늦게 할 게 아니라 일찍 넘었어야 돼요. 11월 달에 오면 어떡하냐. 다 꽁꽁 얼어가지고 있고 저기 한데 슬프네요. 그 계획은 잘 세웠었어요. 근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걷다 대고 또 그 누구요? 김계남이가 또 비협조를 하고 망할 징조가 다 돼 있었지. 그런데 의외로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합군이 먼저 공주에 입성을 해버렸어요. 가보니까 양쪽에 관준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위에 관준봉 봉우리 끄트머리에서 때리다 다 보여. 오는 놈게 오는 대로 쏴 농민군이 늦어진 이유는 전쟁을 원치 않은 통합 국적 교단의 비협조 때문이었다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최시영은 뭐 자기네가 뭐 농민군 아니래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중산층이 많았고 그게 크게 이제 그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손병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늦게 협조를 하게 되죠. 최시영이야 북접 지도부는 포교의 자유를 그저 이것만 한 거예요. 포교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 하고 그거에만 나라의 교조 신원운동을 하고 열심히 있었죠. 1차 봉기 때에도 북접은 참가하지 않았어요. 전주성을 함락하고 권양 일대에 급강소를 두어서 한국 최초의 농민자치를 실행한 것은 전적으로 남접 농민군들만 한 거죠. 남접. 어디에서?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누가? 전봉준이 직강소를 설치하면서 남접에서만 이루어졌지 북접에서는 이 동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접과는 달리 북접은 중나온의 중농 이상이 많아서 그만큼 개혁에 절실하지 않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핍박받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 동학이라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만 힘썼기 때문에 결국 협조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남접이 2차 봉기를 준비하자 북접은 남접 농민군을 공격하려고까지 했어요. 남접 농민군을 공격하려고까지 한다니까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 9월 하순에 제자들의 강곡한 설득에 최시영은 마지못해 합류를 허락했죠. 논산에서 북접군과 남접군이 합류한 것은 10월 9일. 봉기에 결정한 후에 한 달을 질질 끌었죠. 이 한 달만 일찍 우금치를 넘었어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을 끌어가다 보니까 우금치로 가서 그걸 넘지 못했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일본군은 제대로 갖춰서 전선을 정비하고 다 이제 일본군 놀이에 가서 미리 가 있죠. 대기하고 있었으니 우금치의 전투는 이미 패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은 11월 20일
음력, 그러니까 11월 20일이니까 음력 10월 23일부터 공주 2인, 아까 말했죠? 2인과 표호 등지에서 제1차 접전이 이미 벌어졌어요. 근데 2인에서도 크게 대패하죠. 대패했어, 대패. 농민군은 크게 패배해서 후퇴했으니 농민군은 곰티와 검상마을, 곰내, 하곡의 주미산 방면을 공격했더라. 이게 다 충청도 그쪽 일대예요. 홍성 농민군은 홍성도 이쪽 금강 건너편의 요구 쪽에서 맞섰는데 그것도 대패했어요. 세성상 전투에서 그게 패배에 후퇴하고 말았더라. 농민군은 다시 진열을 정비하고 12월 5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음력이 12월 5일이 음력 11월 9일, 10일, 11일이에요. 3일간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 죽어요. 음력 11월 9일 잠집과 북쪽 연합군 1만 명이 모였으면 뭐디요. 그 이전에 우금치를 넘었어야 된다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를 전열을 해서 정비를 가다듬고 미리 거기를 하기 전에 그걸 넘었어야 돼. 넘으려면. 아니면 다른 데로 바꾸던지. 근데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연합군 1만여 명이 아니고 좀 뻥치는 얘기로 3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 우금치를 돌진하다가 전투가 시작되었으니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우세하죠. 일본 놈들은 2,000명이었답니다. 근데 2,0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대요. 한 놈만 부상당했대요. 우리 연합군은 다 죽었어 그냥. 뭐 3만이라는 말도 있고 2만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 죽은 시체가 피가 금강물을 다 핏빛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데 나는 또 금강을 잘도 건네고 금강 월해밭에 가서 또 잘도 있고 그랬어요. 모르고 죄송하죠. 우세할 뿐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경기도 원시적이어서 진식무대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중봉으로 올라가 보니까 다고요 아래가 10월 중순 10만 부대로 또 여기 있네. 이제는 또 10만이야. 10만 부대로 공주성을 포위하고 대공격전을 전개하였으나 대패했어. 11월 다시 공주 부둔의 우금치 전체에서 패배하여 후퇴하게 되더라. 퇴각하라. 특히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나오네. 집중적으로 우금치 벌판의 농민군을 일본의 캐들락 총 앞에서 쏟아 부어놨어요. 그때 쏟아부고 시천주 조화정 하면서 그 외에 둥글둥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총알바지가 되겠습니까? 시체는 산을 이루고 빗물은 금강물을 물들였다. 아까운 우리 농민들의 시체가 산하를 덮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금치에 가서 돈만 있으면 또 해주고 싶어. 내 손으로. 그 아직도 그 천도하지 못한 그 시체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러고 있더라고. 다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유령제를 또 지내주고 싶어. 해마다. 그리고 나머지 농민군도 금부 싸움까지 싸움을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퇴각하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군사가 500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논산에서 이제 헤어져요. 논산에서 마지막 싸우고 일본군과 관군에 진압되어 전봉군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우금치 공주전투 청주전투의 패전과 퇴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거기를 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 실패는 각오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특히 전쟁 같은 거는 한번 그거를 결정하면 잘 안 바꿔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김계남이었다면 또 홀딱 그 현 시대에 맞춰서 상황 판단을 잘 했었겠지만 전봉준 같은 경우는 또 좀 오직하잖아요. 12월 5일 음력 11월 9일 전봉준은 드디어 총공격을 가했어요. 가자!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진격하라. 우금치가 가보면 정말 한심해요.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에서 어떻게 싸워. 농민군 유럽부대가 우금치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아이고 살다. 우금치는 견준산과 주미산이 만나는 가파른 고개에 있어요. 그거를 개금티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우금티라고도 하고 개금티라고도 했대요.
이 T자는 고개 T자니까 우금치, 언덕치, 고개 T. 그래서 우금T, 개금T라고도 불렀는데 이쪽은 견준산이고 이쪽은 주미산이에요. 그러니까 견준봉에서 내려다 보는데 다 보여. 물 밑에 올라오는 양쪽이 벌판이라니까. 산 두 개를 놔두고 견준봉과 주미산을 놔두고 그 사이로 가니 안 죽여? 다 죽이지. 물 밑에 올라오는 농민군에게 정부군과 일본군의 최신무기의 캐딜락 따발총은 위력을 발휘하여 일본 놈들의 캐딜락 종로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죠. 그놈들은 미친놈들이 아마 스트레스 푸느라고 했을 거야. 시간이 갈수록 농민군의 폐색이 짙어갔어요. 수만이나 되는 비도들이, 비도가 뭐예요? 공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도가 440리, 50리에 걸쳐 길을 쟁탈하고 산봉우리를 점거하여. 응? 여기서 이제 성동, 추서, 섬자, 홀우 이렇게 이제 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구호예요. 오마이. 그리고 이제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은 이제 하늘이 보살핀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동하계.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성이니까, 그죠?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으로 달아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작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저기가 됩니까?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고 죽음을 부릅쓰고 앞을 향해 다투어 올라오니 저들은 무슨 의리이고 무슨 담력이란 말인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정황을 말하고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가슴이 서늘하여 차마 말을 잊지 못하더라. 그 우금치를 가보면 이래요.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 뻔해요. 그걸 생각하면 야 여기서 무슨 전쟁을 하냐. 무조건 죽는 거야. 무조건 죽는 곳을 뚫고 올라가라 하니까 뒤에서 자꾸 올라가라 하니까 그냥 올라가야죠. 어떻게. 하나는 견준산, 하나는 주미산. 그 산 두 개를 사이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기가 고개가 우금치 고개가 거기를 그냥 수십 명이 수만 명이 막 올라가고 또 하니까 성동 주서 섬자호로 아이고 그래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으로 달아나고 그리고 섬은 섬광이 번쩍한다 그러잖아요. 번쩍번쩍한 섬광 좌측에서 번쩍하고 서쪽으로서 호련히 사라지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동쪽에서 좌쪽에서 사라지고 서쪽에서 이렇게 한데 동하권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귀신같이 홀린 듯 하더라 이런 얘기지만 이게 통하냐 말이야. 거기서 안 통해요. 성동추서 섬자호루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번쩍거리고 오른쪽으로는 호련히 숨어버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이 말이야.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그랬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오 부처님이시여 차마 이를 어찌하오리까.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저 뭐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어.